사랑이 아닌 빚으로 시작된 결혼을 믿으실 수 있나요? 평생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면요? 감옥이라고 여겼던 공간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찾는 곳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리 떠들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큰 인간적인 온기와 조용한 희망의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3억 원의 빚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와 결혼해야 했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신혼 첫날 밤 남편을 방에 가둔 채 도망치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심장을 깊이 울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절망의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 안에서 당신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낯선 집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로 들어가던 그날을요. 그것은 운명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25살의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의 사기로 인해 저와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3억 원에 가까운 빚뿐이었습니다. 홀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때로는 단속반에 쫓겨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시기도 했죠. 사무직으로 일하며 받는 제 월급은 제 생활비와 어머니의 약값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빚의 무게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박태준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한때 유학까지 다녀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매우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박 회장은 어떻게든 체면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 아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는 제가 가난하지만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말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선택했습니다. 박 회장은 제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지훈 씨와 결혼식을 올리면 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진짜 아내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훈 씨 곁에서 아내인 척하며 가문의 이미지를 지켜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흘 밤낮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 집을 부숴버리겠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어머니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돌아가실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았고 우리의 삶은 이 저주받은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은 3주 후에 열렸습니다. 서울 최고의 호텔에서 열린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고급 리무진 행렬이 이어졌죠. 하지만 신부인 저는 마치 제 장례식장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운도 좋지. 재벌가의 시집가다니 다른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운이 좋아? 남편이 휠체어 신세인데. 뻔하지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저는 부인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돈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침실은 하얀 꽃향기와 붉은 벨벳 침구, 값비싼 프랑스 향수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아있는 제 마음은 누군가 핥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지훈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연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싹 텄습니다. 돈은 전달되었고 빚은 갚아졌으니 내가 더 이상 여기 머물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 짐을 쌌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저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대한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문에 다다랐을 때 문득 어머니의 빚을 갚았다는 확인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은 조용했고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가 다리가 아닌 팔로 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벽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한 뼘 한 뼘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며 이마에는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팔꿈치의 상처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만 압니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방에서 뛰쳐나왔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집 뒤편 계단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마지막 구명줄인 것처럼 가방 손잡이를 여전히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차가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 추위는 제 심장을 꿰뚫는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무언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감정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아주 작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계약 결혼에서 저는 하반신 마비인 남편으로부터 제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홀로 걷는 연습을 하는 지훈 씨를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작고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왜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제가 진짜 아내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요. 하지만 벽에 기댄 채 땀에 젖어 힘없는 다리를 힘겹게 끄는 그의 모습은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쉬운 길, 도망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무슨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문틀에 살짝 기댄 채였습니다. 아직 안 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겨울밤처럼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갑자기 목구멍에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빚 갚았다는 확인서 때문에 돌아왔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회장님 인감과 서명이 있어요. 이제 당신을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의 시선은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증거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걷는 연습을 하세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연기처럼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저는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결혼식 날처럼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길들여진 고통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미우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지훈 씨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했어요. 그의 대답은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때로는 증오보다 무관심이 더 아픈 법입니다. 저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거래를 마친 사람처럼 당장 돌아서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안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 씨,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겠어요? 딱 며칠만요. 그가 멈춰섰습니다. 오늘 떠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한 빚이 있고 당신을 제대로 바라봐야 할 빚이 있어요.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를 침실 쪽으로 돌리고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조용한 동의였을지도 아니면 저와 다투기에는 너무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있었고 저는 다른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리는 타인처럼 조용했지만 같은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던 지훈 씨의 모습,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필사적인 눈빛.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지훈 씨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 조리대에서 팔의 힘을 이용해 스스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왜 가정부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도와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겁니다. 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 씨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유잔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제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사소한 일들을 도왔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의미 없는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왜 남았는지 묻지 않았고 저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처럼 조용히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단순히 장애를 가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 성공의 맛을 보았고 운명에 의해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는 그의 다리에서 힘을 앗아갔지만 그의 자존심까지 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저는 어떤 사람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꼿꼿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신체는 건강했지만 때로는 제 자신의 한계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이곳에 머물지는 몰랐지만 이 결혼이 당장 도망쳐야 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떠난다면 저는 지훈 씨뿐만 아니라 제 안에서 막 싹트기 시작한 인간성의 한 조각마저 버리는 것이 될 터였습니다. 제가 도망치려 했던 그날 밤으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빚 3억 원을 갚았다는 확인서 같은 봉투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저와 지훈 씨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고 친절하지만 전혀 가깝지 않은 룸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지훈 씨에게 우유를 준비해주고 그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을 돕고 식당까지 동행한 후 방을 청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대여섯 마디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것. 그는 왼손에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연필로 리듬을 두드립니다. 그는 묽은 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정부는 마비된 사람이 삼키기 쉬울 거라 생각해서 자주 끓였지만요. 식사 후에는 항상 스스로 입을 닫고 냅킨을 반듯한 직사각형으로 접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누군가 이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극히 평범한 몸짓들에 이상하게 끌렸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동정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훈 씨와 오래 살면 살수록 그가 동정이나 공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힘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남자로 온전히 인정받는 것. 어느 날 아침 제가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지훈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 생각이에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덧붙였습니다.
당신을 쫓아내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남기를 바래야 할지 떠나기를 바래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아요. 하지만 동정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만둬요.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은 저를 화나게 하기보다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그를 동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팠고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제 빚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아, 내 시댁이 그렇게 부자라던데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 속은 모르는 거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배신을 계획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입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정부가 제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지훈 도련님, 고모님이 오셨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니 조심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실로 나가 우아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팔에는 금팔찌를 주렁주렁 매달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여자를 보고 나서야 그 경고가 진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 네가 바로 그 애구나. 우리 지훈이 아내?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모님.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반반하네.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더니 내세울 만한 건 뭐라도 있고? 그전엔 무슨 일 했어? 저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고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나, 이 집안도 참 대단하네. 뻔하지 그냥 구색 맞추려고 널 데려온 거겠지? 그런 돈에 팔려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안 그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입가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한때는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운명을 바꾸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내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고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옆방에서 지훈 씨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이 집에서 누구도 제 아내를 모욕하는 건 용납 못합니다. 여자는 창백해져서 지훈 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가 왜 제 편을 들어? 제가 뭐라고? 빚 때문에 팔려온 애잖아. 그 애가 누구든 고모는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명예 때문도 사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지훈 씨가 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녁 하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익숙한데요.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은 없어요. 서연 씨,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부드럽게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아주 강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지훈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서연 씨,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이 더 평온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저는 고모와의 작은 충돌 이후 지훈 씨와의 관계가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처럼 서로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 조용히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평온함마저 쓸려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집 뒤편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머니 지인이나 예전 직장 동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허스키하며 무서울 정도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듣는 목소리인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준 씨? 응, 나야. 방금 서울에 도착했어. 널 찾아다녔어. 저는 온몸이 굳었고 손이 너무 떨려서 하마터면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였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사랑했고 3년 동안 기다렸지만 비참하게 끝나버린 이야기의 주인공.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 저를 고통과 배신감 속에 남겨두었던 남자였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목이 메인 채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봤어. 결혼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정말 딱 한 번만. 지금 너희 집 앞이야. 저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무의식적으로 정문으로 달려갔고 정말로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날씬했고 한때 제 마음을 녹였던 그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22살의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제 자신에게 배신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됐어요. 저는 예상보다 훨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의 모습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말없이 떠나서 미안해.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부모님 회사가 부도났어. 부산으로 내려갔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연락처를 잃어버렸어. 저는 거기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오, 고통 그리고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이 동시에 저를 덮쳤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여기 오면 안 돼요. 하지만 행복해? 민준 씨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복한가요? 저와 지훈 씨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는 이름 없이 불확실했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둬요. 어떤 분께 너무 큰 빚을 졌어요. 그분을 더 이상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세상의 모든 슬픔을 어깨에 짊어진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있는 지훈 씨가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옛 연인?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 같은 사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아갈 생각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잠시 저를 흔들었던 과거일 뿐이에요. 지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처음부터 우리 사이에 어떤 의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여기에 남았어요. 누구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감사함 때문이든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도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요. 지훈 씨는 침묵했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나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휠체어를 타고 와 제 뒤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서 저와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서연 씨. 제가 마비된 이후로 이 모든 세월 동안 누구도 진심으로 제 곁에 남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옛 약혼녀는 저를 떠났고 친구들은 멀어졌어요.
심지어 친척들까지 저를 피했어요. 당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에 남는 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한 이후 처음 본 미소였습니다. 냉소적이지도 슬프지도 않은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휠체어를 탄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동정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없을 때에도 당당하게 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제 막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불과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비밀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에게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정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박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을 몰래 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하실에서 그 문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판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왜 지훈 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씻던 채소를 쏟아버렸습니다. 가정부의 속삭임이 제 안에서 바늘처럼 맴돌았습니다.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판다. 지훈 씨 몰래요. 왜, 그리고 왜 외부인인 제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걸까요? 저는 서둘러 손을 씻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정부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지훈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이 집의 외아들이었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의 아버지는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감히 지훈 씨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에서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의 저택에는 부엌 뒤에 단단히 잠긴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결혼식 날 회장님이 어떤 낯선 남자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곳에서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정부의 말대로 나무 문틈으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대고 엿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길가에 그 땅은 적어도 80억은 나간다고. 그중 30억은 은행에 갚고 나머지는 우리 셋이서 나누는 거요. 지훈이를 포함해서 가족 중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요. 하지만 지훈이가 알게 되면 분명히 반대할 텐데요. 걔가 뭘 알겠소? 이제 다 망가진 인간인데 온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내 덕에 사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반대를 해. 그 순간 저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말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갑고 무정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고 신사이자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빚을 갚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친아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지훈 씨를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하고 모든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붙잡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의 제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지훈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것을 지훈 씨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기 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까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그래선 안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혈연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길가의 땅을 팔려고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세요.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차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마치 몸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지하실에서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묵 속에서 휠체어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지훈 씨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조용히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몰래 재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빛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그 10억 원 갚았다는 확인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버리지 말아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요? 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당신 서연 씨.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제 법적 아내예요. 결혼 후에 아버님이 일부 서류를 변경하지 못했고 재산의 일부가 공동재산으로 묶여 있어요. 당신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당신 동의 없이는 아버님이 임의로 그 땅을 팔 수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아버님께서 저를 미워하실 거예요. 온 가족이 저에게 등을 돌릴지도 몰라요. 지훈 씨는 가을 호수처럼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무런 빚도 없어요. 하지만 저를 돕고 싶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 아내로서 제 곁에서 주어야 해요. 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지훈 씨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형식 때문도 계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곁에 남은 유일한 여성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직장의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공동재산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하는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시에 관공서에 부부 쌍방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부동산 매매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후에 박 회장님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상처 입은 동물처럼 붉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서연아, 넌 외부인이야. 무슨 자격으로 이 집안일에 끼어드는 거냐?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저 역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 권리가 있습니다. 땅을 팔고 싶으셨다면 적어도 지훈 씨에게는 알리셨어야죠. 그리고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버님의 착각입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배은망덕한 것.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를 남게 한 건 지훈 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상처받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아버님의 미움을 사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방금 중요한 카드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 남자의 진정한 아내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인신고서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감히 그와 함께 가족의 불의에 맞서 섰기 때문입니다. 그 대립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짙은 안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전처럼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선, 경멸적인 태도,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들로 점차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에는 저, 지훈 씨, 그리고 회장님 이렇게 셋뿐이었습니다. 그는 몇 입 먹고는 일어나서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아버님께는 혈연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니까요. 돈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누구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저를 제거해야 할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가정부가 잔뜩 겁에 질린 채 저를 맞으러 달려 나왔습니다. 사모님,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지훈 도련님 방을 전부 뒤지라고 하셨어요.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 통장, 심지어 지훈 도련님의 의료 기록까지 다 가져갔어요. 저는 겁에 질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 씨의 서재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은 쓰러져 있었고 모든 서랍은 열려 있었으며 모든 것이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했습니다. 지훈 씨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그곳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이 자신의 소유라는 걸 확실히 하려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얹혀 사는 존재일 뿐이고요.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고요.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님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그만둬요. 지훈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오후 지훈 씨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우리의 결혼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동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보태면 지훈 씨가 더욱 약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사흘 후 박 회장님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분노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가정부와 놀란 친척 2명 앞에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몇 년이나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아비를 고소해. 지훈아? 지훈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처분할 권리는 없으세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널 먹여 살리더냐? 내가 널 먹여 살리는데 이제 와서 널 키워준 손을 물어?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그 말씀은 부당합니다. 저희가 아버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가족 안에 남은 최소한의 정의와 신뢰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박 회장님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라. 네가 날 가르칠 자리가 아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척 시집와서는 이제 이 집안을 망치려는 게냐?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지훈 씨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기로 결심한 이후 처음으로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께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지훈 씨의 침묵 때문에 슬펐습니다. 어쩌면 그도 너무 큰 압박감을 느꼈을지도 아니면 제가 그를 아버지와의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훈 씨가 조용히 휠체어를 타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침묵해서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라도 보탰다면 아버님은 당신이 저를 부추겼다고 더욱 확신하셨을 거예요. 당신을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야윈 얼굴에는 깊은 회한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뺨으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변호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여전히 제 편이라는 것만 알면 충분해요. 그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평온함, 그의 힘, 그리고 깊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도 저를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음을요.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소환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지훈 씨는 분노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일어나려 했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짓을 한 사람의 이름을 제가 크게 외쳐야 합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여전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그의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미 차가웠던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문 앞에서 울리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차를 따르던 가정부는 하마터면 주전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관이 건조한 목소리로 제게 소환장을 건넸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김서연 씨, 위장 결혼을 통한 재산 편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되셨습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경찰서로 출석해 주십시오. 저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은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그의 무심한 차 마시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가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와 같이 가겠습니다.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혼자 갈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어요. 지훈 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모든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훈 씨와의 결혼식 날부터 도망치려 했던 순간, 그리고 그가 팔로 기어가는 것을 보았던 그날 밤까지 제가 남아서 그와 함께 모든 것에 맞서기로 결심했던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그저 아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부유하지만 음모로 가득 찬 가족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남기로 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하얀 셔츠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저를 보기를 바랐습니다. 가짜 며느리도 사기꾼도 아닌 남편 곁에 서서 모든 것을 견뎌내려 애쓴 존엄성을 가진 한 여자를요. 한 형사가 저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김서연 씨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남편의 장애를 이용하여 그와 결혼하여 가족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양측의 완전한 동의하에 박지훈 씨와 결혼했고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어머니의 의료기록, 시댁에서 빚을 갚아준 증거, 그리고 이 제보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박태준 회장님의 서명이 있는 채무 변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셨다고 하는데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방문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옛 약혼자가 저를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사과하러 왔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집 앞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가 5분 이상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가 서류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대질신문을 위해 곧 박태준 회장님과 남편분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거주지를 임의로 떠나실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사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에 대해 지훈 씨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야외에 있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그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고 다른 손으로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지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해져야죠. 그날 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지훈 씨가 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현재 재산 전체 목록이에요. 이걸 가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완전한 신뢰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킬게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지훈 씨 그리고 박 회장님이 출석했습니다. 제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회장님은 증오의 찬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쉽게 겁먹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결혼 직후 며느님의 어머니 빚을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까?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랬소. 하지만 이 여자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만 내 아들과 결혼했소. 결혼 후에는 아내로서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 형사가 지훈 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훈 씨는 심호흡을 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제 법적 아내입니다. 떠나려고 했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남았습니다. 저를 돌보았고 심지어 제 가족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결혼이 위장 결혼이라고 주장한다면 먼저 거울을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말로 이용하고 있는지요. 조사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훈 씨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3명의 경찰관과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선언했던 그 순간을요. 가족의 명예와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들은 팽팽한 침묵 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만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감동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에서 암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소리치거나 빈정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의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숨겨왔던 카드가 드러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우아한 차림의 그녀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가 박태준 회장님 댁 맞나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 박지훈 씨 아들의 엄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심장이 몇 초간 멈췄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들은 그대로예요. 이 아이는 당신 남편 지훈 씨의 아들이고 저는 그 애 엄마예요. 못 믿겠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훈 씨에게 아들이 있다고? 만약 사실이라면 왜 한 번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돌처럼 굳어서 있을 때 지훈 씨가 휠체어를 타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여자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갑게 평온했습니다. 아이를 왜 데리고 왔어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자 날카로운 얼굴 윤곽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눈썹이 드러났습니다. 내 아들이 상속권을 잃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당신이 모든 걸 당신 아내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당신에게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러 왔어요.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저에게로 돌아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 여자와 아이가 없어요. 이 모든 건 사고 전에 아버님이 꾸민 계략이었어요. 이제 와서 발뺌하는군요. 내가 조용히 있을 줄 알았어요?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박 회장님께서 제게 살짝 상기시켜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 말 한마디면 당신 아내가 순식간에 여기서 쫓겨날 거라고 하셨죠. 저는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설명을, 진심을 혹은 그저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고 전에 복잡한 관계가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 아버님이 주선한 서류상의 결혼이었죠. 강요당했어요. 사고 후에 모든 걸 무효로 하고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군요. 지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DNA 검사를 했지만 아버님께서 결과를 숨기셨어요. 가족의 평판에 해가 될까봐 두려워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그걸 이용해서 당신을 제 인생에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지훈 씨가 감히 DNA 검사를 언급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준비하세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겠어요. 소송을 거세요. 하지만 먼저 DNA 재검사를 요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금고의 원본 결과와 함께 당신이 거짓 증언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지훈 씨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분노로 창백해졌고 격렬하게 돌아서서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문 쪽으로 향하며 떠나는 길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박 회장님이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을 때 저는 여전히 의자에 돌처럼 굳어앉아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놀라움, 분노, 당황, 그리고 고통의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지훈 씨가 휠체어를 타고 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아버님께서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모든 게 끝나면 다 말해주려고 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숨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물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쳤어요. 정말로 너무 지쳤어요. 왜 모든 게 이렇게 꼬여야만 하죠? 제가 감정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지훈 씨의 그 말은 제 목을 매게 했습니다. 다리의 힘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은 남자가 이제는 친아버지에 의해 비즈니스 게임의 도구로 전락했고 게다가 온몸으로 그의 잔인한 복수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누군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함 때문도 빚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누구도 당신을 이 세상에서 망가진 물건처럼 내버려 두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면 지금 저를 꽉 안아주었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지훈 씨는 소셜미디어에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현재 혼인관계에서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사업 파트너들 모두가 속삭이기 시작했고 박 회장님의 명성은 공식적으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씨가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한 후 이 저택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장과 냉기로 가득 찬 금박을 입힌 새장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걷고 속삭이며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가벼운 접촉에도 터질 수 있는 폭탄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다가올 일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예상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 저와 지훈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박 회장님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과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게임을 끝낼 마지막 카드를 찾은 사람처럼요. 오늘 저녁 6시에 모두 거실에 모이도록 하세요.
우리 박 씨 가문에서 발표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돌아서서 누구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준비와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속된 시간에 박 씨 가문의 모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넓고 호화로운 거실은 이제 엄숙한 회의실이 되었습니다. 의자들은 가지런히 배열되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평소처럼 차와 과자 대신 붉은 인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전자문서가 켜진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중앙에 앉았고 그의 왼쪽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자, 그의 개인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얼음장 같은 표정의 젊은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고 저는 그의 옆에서 걸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절반은 동정심, 절반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모은 것은 중요한 일을 발표하기 위함입니다. 회장님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유언장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방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팔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대형 TV 화면에 최신 버전의 유언장을 띄웠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라 제 모든 재산, 즉 집세채, 도심의 땅, 그리고 회사의 모든 지분은 제 친척인 사촌 그레고리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제 아들 박지훈은 생활비로 월 100만 원의 지원금 외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합니다. 제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는 제 사망일부터 그레고리가 제 이름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는 무덤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충격에 빠진 모든 시선이 회장님에게 향했지만 그는 마치 지루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평온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지훈 씨, 정당한 상속인이 한순간에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공식적인 이유 없이 단지 월 1만 원의 구걸 같은 지원금에 대한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우 차가운 냉기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각 항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불확실한 건강 상태로 인해 박지훈은 더 이상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된다. 지훈 씨가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계셨군요. 아버님, 저를 당신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으셨던 거군요. 회장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휠체어에 앉아 남에게 의존하는 놈에게 가문의 모든 유산을 맡길 수는 없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친아들입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도덕심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가족의 명예를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닥쳐라. 회장님이 회의 내내 처음으로 소리치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아버지 노릇을 가르치려 드느냐. 구색 맞추려고 데려온 며느리가 이제 와서 어른을 가르치려 해? 제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게 최종 결정이신가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모든 서류는 공증을 마쳤다. 원한다면 소송을 걸어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은 걸지 않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걸 필요가 없어요. 마음과 눈물 없이 세워진 재산은 원하지 않아요. 제 존엄을 팔아서 되찾아야 한다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영원히 떠나겠습니다. 회장님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감히? 네, 감히요. 그리고 서연 씨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아버님께 양심의 가책이라도 남아있다면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신다면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그렇게 강한 말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엄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으며 계산과 이익만이 남은 가족은 머물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와 지훈 씨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훈 올림. 500억 원 가치의 저택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은색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계산과 두려움, 그리고 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던 호화로운 동네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의무도, 재산도, 지위도 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옆에 앉아 마치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지만 눈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저는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아버지에 의해 차가운 유언장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온 가족의 동정 혹은 경멸과 마주했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애쓸 필요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요? 택시가 도시를 벗어날 때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 씨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강원도에 작은 집이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제게 남겨주신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는 저택도 고급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머리 위 지붕이 있는 집과 강요나 빚이 아닌 진정한 감정으로 제가 직접 선택한 남편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원도의 집은 소나무 숲과 만발한 들꽃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50제곱미터 정도였을 겁니다. 붉은 기와는 세월의 흐름에 발해 있었지만 벽은 튼튼했고 문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에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그것을 느꼈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훈 씨는 어머니가 사용했던 낡은 나무 책상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랜 식탁보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인내심과 애정을 담아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집을 새롭게 꾸며요. 저는 부엌을 꾸미고 꽃을 심고 당신은 꿈꿨던 것처럼 책을 쓰는 거예요. 어때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힘든 일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빚에 쫓기며 살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힘든 일은 두렵지 않아요. 제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지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당겨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가 정말로 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의 날들은 바빴지만 평온했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낡은 이불을 빨고 집 앞에 작은 채소밭을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수리하고 전구를 교체하고 낡은 책장을 정리했으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없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요리하고 빨래하고 지훈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햇볕을 쬐게 했습니다. 수압은 약했고 전기는 불안정했으며 비 오는 날에는 지붕이 샜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와 지훈 씨는 진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 땀 한 방울, 그리고 미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이리 와봐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석은 없지만 햇빛에 반짝이는 단순한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제 곁에 남고 싶어 할 때 주려고 간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서류상의 결혼 반지가 아니라 사랑의 반지로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저는 목이 메어 손을 내밀었고 그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 결혼을 시작했지만 당신 때문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기 위해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 곁에서 평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마를 제 이마에 기댔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살랑이는 바람 소리가 축복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 씨가 막 쓴 원고를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그의 삶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장식품처럼 취급받았던 감정에 대해, 약혼녀가 떠났을 때의 고통에 대해, 그리고 신혼 첫날 밤 가방을 손에 들고 텅 빈 눈으로 창가에 서 있던 저를 보았던 순간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에게 처음으로 우유를 준비해 주었을 때 나는 어쩌면 인생이 나에게 그리 잔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원고를 닫았습니다. 제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옛 변호사 친구에게서 온 전화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박 회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시아버지였고 지훈 씨의 아버지였으며 우리를 무정하게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을 보았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에 지친 지훈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순간에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 등 뒤에서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닫힌 책의 한 페이지처럼 잊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회장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지훈 씨에게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그의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온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봉투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와 짧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지훈 도련님과 서연 사모님께 두 분께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녹음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말을 할 수 없게 되면 꼭 두 분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녹음은 길지 않지만 그분께서 마침내 들려주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로서 저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용서와 이해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변호사 올림, 지훈 씨는 USB 드라이브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어요.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지도 모르죠. 저는 그에게 노트북을 건넸고 우리는 함께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습니다. 아들에게라는 단순한 이름의 오디오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아,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네 아비는 더 이상 온전한 의식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어쩌면 그저 네 얼굴을 보고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고 쉰 목소리에 느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도 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믿었다.
나는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모든 것은 위대하고 훌륭하며 기준에 맞아야 했다. 남자는 강하고 최고여야 하며 결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네가 내 유일한 아들이 사고로 마비되었을 때 나는 두려웠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두려웠다. 저는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명예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내 아들은 지금 뭐하고 지내? 라고 물을까봐 두려웠다. 친척들이 속삭일까봐 두려웠다. 정말로 휠체어 탄 놈에게 회사를 물려줄 건가? 나는 그 두려움이 아버지로서의 감정마저 가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녹음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고 그 후 마치 모든 것을 쏟아내듯 계속했습니다. 네가 온 가족 앞에서 평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처음으로 네가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는 존엄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었고 나는 단지 돈과 명예 위에 서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서연이 내 며느리.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돈 때문에 너와 결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내게 맞서고 재산을 거부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와 함께 떠났을 때 나는 그녀가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고통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만약 기회가 된다면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배경음악도 극적인 연출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평생 억눌러왔던 말들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지훈 씨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분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용서는 아니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훨씬 더요. 우리는 평온한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했지만 말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전할 마지막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그는 반대나 망설임 없이 침묵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 달 만에 우리는 그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낡고 미완성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닫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박 회장님은 거실 중앙에 놓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는 더욱 희끗해졌으며 눈에는 더 이상 권위의 불꽃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 씨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숨소리와 애원하는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제스처가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서류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새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두 분께 USB를 보내신 후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강원도의 집과 소정의 금액이 위자료 명목으로 즉시 두 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원래 유언장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로 선택하셨다면 적어도 평온하게 떠나시게 해드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내렸을 때 떠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가 마지막으로 저택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저는 지훈 씨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그가 후회 없이 과거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500억 원 가치의 저택을 떠난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통장 잔고나 세상이 말하는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가벼워졌고 더 깊어졌으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덕 위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잡초 속에서 외롭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훈 씨는 매일
매달 함께 그 집을 가꾸었습니다. 벽은 흰색으로 칠했고 붉은 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 앞마당은 채송화로 가득 찼고 집 옆에는 제가 직접 심은 채소밭이 생겼습니다. 작은 부엌은 항상 따뜻했고 음식 끓는 냄새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행복에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지훈 씨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책을 들고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잡은 아이처럼 손을 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책의 제목은 나는 혼자 일어섰다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통, 배신, 희망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의 아내에 대한 자서전이었습니다. 책은 널리 광고되지는 않았지만 석 달 만에 3영부가 팔렸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이야기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 썼습니다. 밤에 저는 조용히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지훈 씨가 정말로 일어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4월, 제 몸이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고 메스껍고 식욕이 없었으며 계속 쉰것이 당겼습니다. 지훈 씨는 과로 때문이라고 했고 저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가 넘었네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감히 엄마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와 결혼할 때 그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했고 운명이 제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기에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바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료실을 나와 햇볕 아래 서서 초음파 사진을 꽉 쥔 채 전에는 결코 울어본 적 없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지훈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막 그릇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말없이 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지훈 씨는 오랫동안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 씨, 이거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무언가를 썼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아빠가 네게 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게. 저는 문장 하나하나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배가 날마다 불러오면서 지훈 씨도 변했습니다. 그는 재활에 전념했고 매일 아침 나무 난간을 잡고 걸음마를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이마를 찍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를 도우러 달려가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날 거야. 내 두 발로 맞이하고 싶어.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큰 소리 없이도 곁에 있는 사람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하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분만실에 누워 지훈 씨가 준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지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저는 단 한마디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3시간 후 저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본 것은 야위였지만 화난 지훈 씨의 얼굴과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작은 천사였습니다. 아들이에요. 정말 잘 해냈어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길고 울퉁불퉁하고 눈물로 가득 찼던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시우시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밝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박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원장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고 단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평화를 찾으셨기를 바라요. 우리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작별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새들의 지저귐,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지훈 씨가 두 번째 책을 쓰는 키보드 소리에 잠을 깹니다. 높은 언덕 위에 작은 집 휠체어를 탄 남자, 한때 도망치려 했던 여자, 그리고 통통한 아기. 우리는 평범하지만 산처럼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하반신 마비인 남자와 결혼할 건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를 단 한 번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매일 그를 선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드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동행,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서로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빚 때문에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온 세상이 지훈 씨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의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지훈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택도 유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진정한 가족을 가졌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맑은 마음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인생은 분명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춰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세요. 때로는 행복이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